다이어트를 한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체중은 빠지지 않고 기껏 빼놓은 체중이 돌아오는 요요 현상.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셨겠죠. 육아와 집안일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39세 가정주부 이씨 또한 출산 후에 늘어난 몸무게로 다이어트를 결심했었습니다. 그녀는 유행하는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해봤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요요 현상이 와서 그 전 몸무게보다 더 많이 살이 찌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이 씨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무려 22kg이나 감량에 성공을 하였고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결은 바로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 그녀는 밥, 빵, 떡, 밀가루들을 먹지 않고 오직 채소와 고기를 양껏 먹으며 다이어트를 했고 덕분에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고질병처럼 따라왔던 변비와 피부 트러블이 전혀 없이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가 효과를 본 이 다이어트 방법은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책의 내용에서 그 효과와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세이버스 출판 로버트 애킨스 지음의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입니다. 로버트 애킨스 박사는 미국의 심장병 전문 의사이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애킨스 다이어트라는 독창적인 체중 감량 방법을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애킨스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음을 실제 사례와 의학적 원리 그리고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증명하고 그 자세한 실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킨스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인슐린 조절을 통해 체지방을 연소하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책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에너지 레벨의 상승, 그리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과 같은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비만의 원인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체중 감량은 더 이상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 강박을 일으키는 범인은 호르몬 불균형이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그 장애의 핵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레베카 체이스는 빵과 디저트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먹는 것도 즐겼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2살이며 181cm에 120kg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옷장 속 낡은 청바지를 꺼내 입어봤습니다. 하지만 옷의 단추는 그녀의 영혼을 거부했습니다. 단추를 잠글 수 없었고 파도와 같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효과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 중독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애킨스 영양학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처음 4일 동안은 정말 간절히 빵을 원했어요.
하지만 갈망을 참았고 2주 후에 8kg을 감량했습니다. 이제 좌절감을 안겨줬던 청바지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잦아들수록 그녀의 몸무게는 계속 빠졌습니다. 저지방 환상에 빠진 친구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로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위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애킨스 다이어트 시작 4개월 차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레베카, 아주 건강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식단을 계속하세요. 이제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자전거를 탑니다. 과거보다 훨씬 활력 있는 자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까지 39kg을 감량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그렇다고 타이트한 옷을 고집하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을 산답니다. 과거와 달리 몸매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작은 옷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저지방과 저칼로리 식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색한 옷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배가 고프고 에너지가 부족하며 체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요요의 깃발만 외롭게 펄럭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요? 혹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얻고 싶은가요? 하루 종일 배고픔에서 해방되고 싶습니까?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까? 중독성 있는 음식을 없애고 싶은가요? 칼로리를 계산하고 싶지 않으세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싶은가요?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세요? 더 매력적이고 싶으세요? 더 젊어지고 싶으세요? 방금 질문 중에 하나라도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지금 당장 애킨스 영양학을 시작하십시오. 호르몬, 음식 강박의 범인.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음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죠? 탄수화물 중독자들은 냉장고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음식 강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인격장애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먹는다면 음식은 여전히 맛있을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강박관념도 사라질 것입니다. 음식 강박은 실체 없는 두려움이며 범인은 바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호르몬이 일으키는 장애입니다. 단지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호르몬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호르몬 장애의 핵심에 인슐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높은 혈당을 초래하며 인슐린 호르몬 생성을 과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며 몸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결국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집니다. 피로, 몽롱함, 떨림,
두통이 발생합니다. 포도당 조절 메커니즘이 파괴되면 불안정한 혈당 상태가 지속됩니다. 몸은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방출하게 됩니다. 음식의 종류와 인슐린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백미, 감자와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통해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음식들은 과도하게 먹으면 포도당 처리를 위해 많은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어나면 인슐린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세포는 인슐린의 작용에 둔감해지고 더 이상 효과적으로 포도당을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내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인슐린 혈증이 됩니다. 고인슐린 혈증은 몸에 너무 많은 인슐린이 생산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비만인들 사이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날씬한 사람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의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막혀서 세포에 포도당 공급을 막습니다. 세포는 에너지 기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이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지 못하면 간에서 더 많은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고 저장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입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체의 호르몬 시스템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이 더 자주 분비되지만 그 효과는 더욱더 떨어지게 됩니다. 몸은 낮아진 혈당을 높이기 위해 다시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슐린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를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사 과정을 이해한다면 몸을 정상화하는 방법도 보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한다면 혈당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고 해도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거나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계는 인슐린 저항성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속해서 주시해 왔습니다. 의학 저널들은 비만과 심장병, 뇌졸중의 강력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발카우 박사는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에게서 높은 혈당 수치와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은 심혈관계 사망 위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갈루사 심장 연구는 4,000명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어린 시절에도 높은 인슐린 수치는 중성 지방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과체중 환자에게 더 두드러졌습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우리 몸을 짓밟는 침략자이며 몸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높은 인슐린 수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액 속의 염분 함량을 증가시켜서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혈관 내에 혈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며 HDL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유방암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당신의 의지력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조언은 체중 감량을 개인의 의지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의 원인은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체중 감량은 더 이상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너진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탄수화물 제한입니다. 체중 감량의 해답은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밸브를 조절하십시오. 지방 분해가 체중 감량의 열쇠입니다. 과체중이 되면 신진대사가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미로는 높은 인슐린 수치에 의해 만들어진 몸의 시스템 장애입니다. 자신이 미로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신진대사 문제로 인한 비만의 굴레가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로를 헤쳐나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 분해입니다. 이 열쇠는 몸의 시스템 장애를 치료하고 희망을 선물합니다. 지방 분해는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진리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것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애킨스 영양학으로 살을 좀 뺄 수는 있지만 얼마 후에 다시 살이 찌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킨스 영양학 4단계 프로그램을 충실히 따른다면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지방 분해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을 태우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케토시스입니다. 케토시스는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체내에 충분한 포도당이 없을 경우 몸은 자동적으로 지방을 분해해서 대체 에너지인 케톤을 생성합니다. 즉, 케톤이 생성되는 과정을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탄수화물 제한 요법은 오래전부터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케토시스 수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지 않습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이미 심각하게 신진대사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킨스 영양학은 하루 탄수화물 20g 제한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자신의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음식의 양과 종류를 점차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목표 체중을 달성하게 되면 체중 유지를 위한 자신만의 탄수화물 임계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간단하며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지방 분해는 봄날의 햇살처럼 눈부신 선물이 될 것입니다.
배고픔과 결별하십시오. 저는 젊은 의사 시절에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의 매력 중 하나는 지방 분해와 케톤 생성으로 인해 식욕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제 자신이 오랫동안 배고픔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욕이 넘쳐났고 반면에 의지력은 너무 약했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하고 48시간이 지나면 케토시스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몸은 배고픔을 억누르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이는 단식의 대사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식은 글리코겐을 먼저 소모하고 3일차부터 케토시스 상태에 진입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론 탄수화물 제한 요법과 단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간 단식은 위험할 수 있으며 대사적으로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 신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동시에 태웁니다. 이것은 신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의 일부를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제한 식단은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며 지방 조직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들도 지방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작용도 겪지 않을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에킨스 영양학의 장점은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700에서 800칼로리만 섭취했음에도 살이 빠지지 않는 여성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이는 보통 여성의 정상적인 칼로리 섭취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저칼로리, 즉 굶는 다이어트입니다. 하지만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했을 때 그녀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했음에도 몸무게는 감량되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함에도 더 많은 살을 뺄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다이어트의 신성한 불가침을 어기는 것 같았습니다. 칼로리가 높을 경우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단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칼로리를 계산해 왔다면 앞으로는 계산을 포기해도 좋습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저지방 식단보다 더 많은 지방을 분해하고 체중을 감량합니다. 에킨스 다이어트 1단계 전환 단계의 규칙. 이제 본격적으로 에킨스 다이어트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전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환 단계는 에킨스 영양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전환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포도당 대사에서 지방 대사로 에너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된 에너지원이 포도당에서 케톤으로 변화됩니다.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솔린에서 전기로 에너지 시스템이 변환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전환 단계를 통해서 생애 처음으로 지방 분해와 케토시스를 동시에 경험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만 전환 단계는 평생의 식단이 아닙니다. 최소 2주, 14일 동안 지속하며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만의 맞춤형 식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자신만의 맞춤형 계획은 본인의 신진대사, 취향과 생활 습관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 단계의 또 다른 목적은 풍성하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애킨스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체중 감량에 실패할 수 있고 결국 이 프로그램도 안 되는구나 라는 푸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환 단계의 12가지 규칙을 꼭 지키십시오. 전환 단계의 12가지 규칙 1. 하루에 20g 이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십시오. 20g 이하의 탄수화물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은 채소의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2. 최소 2주 동안 진행하십시오. 체중 감량 패턴에 따라 그 이상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3. 고기, 생선, 조개, 달걀, 버터, 올리브, 코코넛 오일을 푸짐하게 섭취하십시오. 4. 모든 곡물, 밀가루 음식, 콩 음식, 두부, 과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뿌리 채소, 유제품을 절대 먹지 마십시오. 견과류와 씨앗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허용식품 목록에 없는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이것을 어기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한다면 결국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6. 식욕에 맞게 식사량을 조절하십시오. 배가 고플 때는 너무 배불리 먹지 말고 만족감을 주는 양만큼 드시기 바랍니다. 7. 어떤 음식도 탄수화물 함량이 낮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식품 라벨을 읽고 탄수화물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소스와 드레싱에 숨겨진 탄수화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샐러드 드레싱의 주된 재료는 바로 설탕입니다. 9.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 감미료를 피하세요. 인공 감미료는 혈당을 바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수치를 올릴 수 있으며 공복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과도한 카페인을 피하세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설탕을 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1.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세요. 12. 변비가 있다면 아마씨와 밀결을 샐러드나 채소에 뿌려서 드세요. 전환 단계에서 허용하는 음식 1.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모든 생선, 모든 가금류, 모든 조개류, 갑각류, 모든 고기, 모든 계란입니다. 단, 굴은 다른 조개류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므로 하루에 100g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햄, 베이컨, 소시지, 핫도그 및 기타 런치 미트와 같은 가공육은 설탕과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공육을 피하십시오. 2. 아래의 샐러드와 채소를 하루에 3컵에서 4컵 드십시오. 십자화가의 모든 채소, 상추, 양상추, 배추, 양배추, 새싹, 버섯, 샐러리, 오이, 부추, 가지, 양파, 파, 시금치, 토마토, 무, 콩나물, 비트, 근대, 고수,
치커리, 브로콜리, 피망, 콜리플라워, 콜라드, 파슬리, 로메인, 아스파라거스, 민들레, 오크라, 대황, 마늘, 생강 등등. 뿌리 채소는 여기서 제시된 음식 이외에는 모두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치즈는 매일 100g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즈에는 약간의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치즈 30g을 탄수화물 1g이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제품 알레르기 또는 치즈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치즈를 피해야 합니다. 4. 샐러드, 향신료. 모든 향신료에 설탕이 첨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들기름, 코코넛 오일과 식초, 허브, 마늘, 소금을 사용하세요. 5. 지방과 기름. 좋은 지방은 영양 섭취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버터, 라드,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은 특별합니다. 모든 식물성 기름은 허용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라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밖에도 유채, 호두, 콩, 포도씨, 들깨, 해바라기, 그리고 홍아씨 기름입니다. 옥수수, 콩, 해바라기 기름은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6. 음료수. 미네랄 워터와 생수, 육수, 소다수, 탄산수, 차, 커피. 탄산수는 칼로리가 없어야 합니다. 과도한 카페인은 불안정한 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카페인 음료는 적게 섭취하십시오. 알코올 음료는 전환 단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환 단계에서 피해야 할 5가지 함정. 1. 전환 단계 중에는 치즈, 크림, 버터 이외에 과일, 빵, 곡물, 녹말이 많은 채소, 유제품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2. 가공식품의 라벨에 탄수화물 없음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것은 멀리 하십시오. 3. 무설탕이라는 단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명확히 명기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보통 음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껌, 감기약과 같은 제품에도 의외로 설탕과 감미료로 채워져 있습니다. 되도록 피하십시오. 5. 식당에 준비된 샐러드 바를 조심하세요. 샐러드 드레싱은 설탕이 듬뿍 담겨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편집자의 코멘트. 애킨스 박사는 모든 식물성 기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제한 전문가들은 콩기름, 포도씨유, 카놀라유, 해바라기 씨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은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 기업들은 정제 식물성 기름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화학 용매제를 활용하는데 그 이유는 식물 씨앗에서 더 많은 기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조된 식물성 기름은 체내 산화와 염증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애킨스 박사는 천연 식물성 기름에 한해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식품을 권유드립니다. 영양 보충제가 필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식단으로 인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이 자라는 토지도 영양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제와 비타민을 보충하십시오.
그 이유는 가장 엄격한 단계인 전환 단계 동안 채소 섭취가 줄어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설탕과 밀가루로 가득 찬 정크푸드를 먹고 있었다면 이미 영양소가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소에 대한 보충이 요구됩니다. 가공식품들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영양소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정제 탄수화물 식단을 먹는 사람 중에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 대사에 필요한 미세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비타민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을 태우기 위한 신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영양제 처방이 보안의학의 양대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비타민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건강 비결입니다. 전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영양 보충제,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 일일 권장 섭취량보다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최소 30가지 다른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조합은 크롬 200에서 600mg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지방산 결핍은 지방을 멀리하는 습관과 트랜스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필수 지방산 보충제는 생선 기름의 감마 리놀렌산, 그리고 아마씨 기름과 들기름에서 나오는 오메가3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설탕에 대한 갈망이 자꾸 생긴다면 식사 전에 L-글루타민 500mg을 섭취해 보세요. L-글루타민은 알코올 중독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탄수화물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익숙한 식단과 결별하세요. 이제 과거와 작별 인사를 할 때입니다. 자신을 뚱뚱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고칼로리 음식을 선택하세요. 전환 단계에서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 조언을 믿으세요. 만족할 때까지 드십시오. 하지만 만족하는 것과 배부른 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과체중이었다면 배부름과 만족을 구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배가 부르기 전에 먹는 것을 멈춰보세요. 잠시 후에도 여전히 배고픈지 판단해보세요. 조금 더 드시고 다시 멈추세요.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러면 유쾌한 포만감을 서서히 알게 됩니다. 천연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버터, 크림, 치즈, 올리브 오일, 그리고 육류, 가금류, 생선에 있는 지방 말입니다. 전환 단계에서는 지방을 먹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곤함의 유령이 사라집니다. 전환 단계를 시작하고 며칠 뒤부터 자신의 식욕이 조절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 분해는 식욕을 억제합니다. 어느 순간 적당한 양을 먹은 후에 더 이상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수준, 즉 활기입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잃어버린 에너지를 되찾아줍니다. 어떤 이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제 피곤함의 유령이 사라집니다. 조만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에킨스 영양학을 시작한 첫 주 동안은
피로와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케톤 생성 과정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중이 빠른 속도로 감량되면서 동시에 수분과 미네랄이 급격히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빠른 대사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땀을 통해 미네랄을 빨리 잃어버리거나 이뇨제를 복용함으로써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과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 속도를 조금 늦추십시오. 저녁 식사에 채소 1인분 또는 소량의 견과류나 씨앗류를 추가해 주세요. 몸은 2주 차에 다시 적응할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어지면 다시 탄수화물 20g 섭취로 돌아가십시오. 또 다른 문제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의 빠른 배출로 인한 다리 경련입니다. 멀티비타민 보충제를 별도로 섭취하십시오. 그럼에도 다리 경련이 계속된다면 탄수화물 용량을 약간 올리십시오. 탄수화물 금단 증상은 좋은 일입니다. 전환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탄수화물 금단 증상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익숙했던 음식을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밀가루, 곡물은 혈당 수치를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입니다. 금단 증상은 피로, 두근거림, 두통, 식은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금단 증상은 좋지 않은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금단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보통 금단 현상은 3일 이내에 끝나며 그 이후에는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환 단계를 지속하기 너무 힘들다면 탄수화물 음식을 소량 섭취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탄수화물 양을 서서히 줄여가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독된 탄수화물 음식이 혼란의 원인입니다. 그 혼란은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체중이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체중 감소 속도는 나이, 활동 수준, 약물 복용 여부, 신진대사 저항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하는 2주 동안 일반적인 체중 감량은 과체중 남성의 경우 4kg, 과체중인 여성의 경우 2kg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든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은 수분입니다. 애킨스 영양학은 특히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의 수분이 더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시작하고 4일에서 5일이 지나면 주로 지방이 빠집니다. 전환 단계는 건강한 식습관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전환 단계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1단계 전환의 핵심은 하루 탄수화물 20g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되는 음식은 먹지 마십시오. 아니, 탄수화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인은 전체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300에서 400g입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전환 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밥, 빵, 떡, 면 종류의 국물 음식과 단호하게 결별하십시오. 식단은 철저하게 고기, 생선, 계란, 해산물, 십자화과 채소로 바꿔야 합니다. 에킨스 영양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밥입니다. 밥 한 공기는 약 65g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전환과 2단계 지속 감량에서는 섭취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3단계 미세 조정과 4단계 평생 유지 단계부터는 가능합니다. 밥 한 공기 기준으로 하루 탄수화물 용량을 조절하시면 수월합니다. 1단계 전환의 식단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되는 음식, 고기나 생선, 계란과 십자화과 채소, 플러스 치즈, 버터, 오일. 에킨스 영양학은 국내의 황제 다이어트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많이 드는 식단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에킨스 영양학은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식단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에킨스 영양학은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식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육류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정말 멋진 음식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삼겹살의 대안으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앞다리살은 삼겹살 대비 가격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수입산을 구입하면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맛과 식감에서 국내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육점 사장님과 친해질 수 있다면 자투리 고기를 요청해 보십시오. 좋은 육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고기를 구입한다면 합리적인 엔겔 지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양가 낮은 음식은 지금 당장 주머니 사정을 좋게 할 수 있지만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약탈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대로 영양가 높은 식품은 미래의 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식단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간헐적 단식. 점심, 달걀 2개에서 3개 플러스 샐러드 플러스 방탄 커피. 저녁, 고기 플러스 쌈 채소 또는 샐러드, 파채, 김치, 나물. 아침은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에킨스 영양학은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단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을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야생동물은 없습니다. 새끼라는 관성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공복은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치유 행위입니다. 과도한 육체 활동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간헐적 단식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달걀과 샐러드, 방탄 커피를 먹습니다.
저녁 식사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하루 한 끼의 만찬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만찬으로는 돼지고기를 선호합니다. 특히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구이와 수육 요리하기를 즐깁니다. 매일 비슷한 메뉴를 먹는 것이 지겹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적인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멋진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최고봉은 단연 나물입니다. 사이드 메뉴로 다양한 나물을 먹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물, 멋진 음식입니다. 풍성한 채소와 함께 전환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애킨스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애킨스 다이어트 혁명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 몸이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통해 더 이상 굶지 않고도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고 몸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은 책의 일부였습니다. 특히 애킨스 다이어트 방법의 단계들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전환 단계에 관한 내용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책을 꼭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이 효과적인 체중 감량 방법을 통해 단순한 다이어트 이상의 지속 가능한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